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그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우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학부모 학교를 허락해 주시고 저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지혜를 주님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교훈을 받아 아이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대화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이 주신 그 자녀들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줄 압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기도 들어주셔서 아이들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통해서 양육해 주시길 바라곤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도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잠재력 개발하는 데까지 이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제가 시간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오늘은 실제적으로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은 아이들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인격이 그 안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빙산을 일부러 이제 보여드린 건데요. 빙산처럼 그 안에 잠겨져 있는 능력들이 무한히 있다.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잠재력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게끔 도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그 잠재력을 키워왔는가 하는 것에 우리 관심을 두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학부모 학교를 감히 감행한다라는 말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 심정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막연히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제가 할 일만, 그러니까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게만 하면은 제 본분을 다 하는 거로, 제 책임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만이 제가 할 일이다 생각했었는데,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뜻하지 않게 죄 짓는 것을 보고 적지 않이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제가 많이 믿었었거든요. 그런 아이들도 죄 짓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봤습니다. 정말 내가 그 아이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해왔는가. 사범대학에서 교육학을 배우면서 나름대로 그 나이의 단계별로 단계에 맞는 교육을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실로 그 아이들 그 마음을 읽어주면서 사랑을 부어왔는지 아무리 돌아봐도 그런 것은 생각도 안 났어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너무 놀란 것은,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이 너무나도 자세히 잘 되어 있는데, 어떠한 세상에 나와 있는 교육학 책보다 더 훌륭하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데 왜 저는 몰랐을까, 왜 외면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망쳐온 것은 아닌가. 내가 사랑한다 하고 그 아이들을 정말 열심히 망쳐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감정,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정은 그냥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좋은 감정이라 하고 받아주고, 화낼 때 건강하게 화내고, 슬플 때 슬퍼할 줄 알고, 질투할 때 질투할 줄 알고, 그런 것을 좀 더 승화시켜서 노력의 원동력을 삼고, 또 질투를 통해서 뭔가 다른 진보적인 아이로 이렇게 키울 수 있었을 텐데, 제 기준에 나쁜 감정이라 해서 우는 것조차 울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진솔되게 키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예 아이들을 거짓말하는 아이들로 키워왔던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을 보면은 알지 못하고 아이들을 교육했던 그 때가 너무나도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저께도 지난날 부끄러운 게 생각나서 아들 방에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아이는 너무 어려서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는 가정 가운데 아이가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는 그 말에 자꾸 신뢰하는 것 같고 의지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 서로 이제 대화하려고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크나큰 노력이 없었는데도 그 사과한다고 하는 몇 마디 말로 아이하고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제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우리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몰랐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하는 그런 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었다 생각할 때 정말 아이들에게 먼저 사과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면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이 교육을 받으시면 엄마가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이것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엄마는 남편에게 대해서는 더 쉽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는 이 방법이 어려운데 아내된 입장에서 남편에게 이 대화법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하는 것은 아빠가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중에라도 동영상으로 꼭 이것을 보고 같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교육의 그 기술, 사랑하는 기술을 모르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무지한 것이고 용감하기 이를 데 없는 겁니다. 자꾸 이것을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 뭔지 우리가 점점 배워가고 서로가 교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두 번째 학부모 학교는 삶을 변화시키는 칭찬법인데 아이들을 아무리 설득력 있게 얘기하더라도 그 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변화하는 것을 봅니다. 칭찬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칭찬으로 연단한다고 했으니까. 미술하는 사람들은 칭찬을 잘 안 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 저도 그림을 가르칠 때 결코 칭찬을 아이들에게 하질 않아요. 칭찬을 하게 되면 아이가 실력이 거기서 머무르게 돼요. 제가 보기에 너무나도 칭찬하고 싶은데 그것을 참습니다. 칭찬을 바로 하면 그 아이는 거기서 실력이 멈추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옵니다. 어제 교육 1대 올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학번으로는 80학번인데 그때 교육 2대 올리기를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었어요. 그 교육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교육 이데올로기를 가르친다는 것은 그 시절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공부할 때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아이들은 결코 공부 쪽으로 공부가 그 아이의 어떤 탤런트, 그 재능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부로 그 아이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을 그때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재능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교육 이데올로기에 그들의 어떻게 보면 계획, 음모라고까지 하는 그런 것에 시달리고 그들이 계획하는 곳에 우리가 쫓아가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경쟁시켜서 우수한 아이를 뽑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 아이들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것은 행복과는 상관없는 거 보셨잖아요. 이 공부 그 자체가 많은 재능 중에 한 가지일 뿐인데 학교를 통해서 공부가 전부인 양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못하면
모든 것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미래가 완전히 깜깜하다라고 우리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스스로가 평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이나 노력에 대해서 칭찬하기보다는 능력이나 결과에 대해서 칭찬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 어제와 오늘의 그 내용은 삶을 변화시키는 칭찬법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잠재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칭찬법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들어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끄집어내고 도와줄 것인가, 그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 잠재력을 죽이는 역할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죽이는 역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개발시키고 키워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스스로 쓸 수 있게 하는가, 그것이 이번 학부모학교의 학습 목표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어제 너무 죄송하게 늦게 끝났는데요, 오늘은 시간을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항상 아이들을 바라보실 때는 이 빙산을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시라 했죠? 거울. 거울을 생각하면 말이 참아집니다. 거울을 생각하면. 실제 제가 하는 방법이니까요. 거울을 생각하면 참아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화가 났더라도,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화가 났더라도 이 빙산을 생각하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잠재 능력, 그 아이에 담겨져 있는 어떠한 인격, 그 빙산을 생각하면 참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모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안정을 주는 그런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빠의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모든 교육의 아빠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을 영국에서는 비밀리에 그것을 연구했었습니다. 어차피 그 어린아이들이 그 기성세대가 되고 기성세대가 돼서 사회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지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했던 겁니다.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빠의 영향입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어린 시기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이의 훗날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무려 50여 년에 걸친 추적 연구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17,000 children. And at age 33, which was the last one I used, there were 12,000 left. 1958년에 태어난 17,000명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들의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신상을 밝히지 않은 채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장 요인을 찾아내려는 영국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And what I'm always trying to find out is, how can we maximize the potential of our children? Because that's basically what all parents want. Right. And it's what governments want too, because governments are in the business of maximizing children who are the prime economic resource. Right. So governments and parents come together on this. 연구 결과 아버지의 영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았던 아이일수록 학업 성적이 높았으며 청소년기 범죄에 물드는 확률이 낮았고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에서 오는 정신적인 후유증에도 잘 견뎌냈고 어른으로 성장한 다음 아버지의 가난을 대물림할 확률이 낮았습니다. Well, quite by accident, because I'm not a man, I have no agenda about promoting fathers. It was quite by accident we found that when we did our statistical models, that they came up much more significant than anything else. 네.
5월달 학부모 교육대 이 자리에서는 아빠와 엄마의 그 놀이의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하지 못하는 아빠만의 놀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소꿉동 놀이나 이런 것을 엄마가 한다면 아빠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합니다. 모든 교육학을 연구하면서 아빠의 놀이, 아빠의 영향력을 아주 크게, 비중 높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빠의 놀이와의 차이점을 좀 보겠습니다. This is Kim and this is Tom, and these are their four children. And what they're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로스 D 파크 교수는 아이의 성장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만의 영향을 연구해 왔습니다. into her mother to get comfort. Both parents 그는 아버지의 놀이와 어머니의 놀이가 아이에게는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should do is because I have to leave in about 15 minutes. We're fine. 관찰 실험실에서 어머니 김 씨에게 아이들과 자유 놀이를 하게 했습니다. Is this your kitty cat or your baby? Your kitty cat. What is your kitty cat's name? What we see is the mother playing, and mother's probably also she's explaining what the nature of the little animal is she has in her hand, and so using the animal as a vehicle for teaching the child about things. As when the child's cuddling the toy as well, but it's all very subdued, very quiet. Mother's talking at the same time. 이번에는 어머니 대신 아버지가 들어가 아이들과 자유 놀이를 합니다. Communicates that through her facial expression, she nothing that way. There's more laughing, there's more excitement, and more stimulation, and it's much more erratic and much more unpredictable. So it goes like this, it's up and it's down and so on. And so the children find it fun. They really enjoy this kind of play. 때문에 아이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서로 다른 놀이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The girls look forward for him coming home, and they see him and or hear the door open and Daddy's home, and they miss him when he's gone, and they look forward to that. And I do see a difference when I'm home by myself. It's much more difficult than when he is there. 어머니들은 사물의 특징을 가르치거나 기분을 표현하는 놀이를 하는 반면 아버지들은 언어적 표현보다는 몸짓이나 행동에 치중합니다. 때문에 아버지와의 놀이는 아버지만의 효과로 나타납니다. What we found is that children with sensitive fathers and who play well together with their children, those children do better with their peers. That is what we think fathers are doing, is teaching a set of social skills that then become important for getting along with children in school settings, in classrooms, on the playground, and so on. 구원받은 아빠들은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아이들이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했길래 애들이 저 모양이야, 이런 말 하시는 아빠가 있으면 이 동영상 꼭 보여드려야 됩니다. 아빠의 영향이 크지 엄마의 영향이 큰 게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빠의 영향은 아내에게까지 미치기 때문에 너무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분인데, 실상 중요한 분이 가정의 그 자녀의 교육을 아내에게만 맡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이가 잘못되면 또 사회에 전가시켜버려요. 학교에 전가시켜버리고, 사회 문제 탓하고, 학교 선생님 탓하고, 또 교육학교 탓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가정은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생각하는 가정은 평안하고 이해받고 사랑받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생각 속에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포근하고 위로를 받는 그런 곳이 가정입니다. 바깥에서 다치고 마음이 상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집에만 오면 위로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반대 역할하는 것이 많습니다. 집에 오면 부모님들이 더 그 아이를 나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무라는 겁니다.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창피해서 못 살겠어. 동네 부끄러워서, 남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 다 부끄러워도 부모만큼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학자들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더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더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부모한테 위로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 미워하고 다 손가락질하고 다 그 아이에 대해서 실망의 눈길을 보내도 나만큼은 사랑의 눈길을 보내고 나는 그 아이를 위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이니까.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가정은 실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가정 자체 내에서. 그것이 우리랑 생각이 다른 가정의 역할입니다. 제가 아빠의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게 보여드리려고 한 며칠 동안 스페셜 인터넷에 뒤졌는데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루게릭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움직이질 못해요. 눈만 움직이는데 초등학생 두 아들을 키웁니다. 그 아이들이 너무 장난이 심하니까 엄마가 두 아이를 루게릭병 걸려서 누워있는 아빠한테 보냅니다. 아빠는 물론 말도 못하고 눈만 움직이는 거예요. 눈만 부아리고 있는데 두 아이가 절절 맵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그런 것이 아빠입니다. 근데 그거는 못 찾고 조금 큰 아이가 비슷한 것을 보이는 장면을 발견해서요. 그거로 대신 보여드리겠습니다. 컴퓨터 하고 문화방 막 이렇게 만들고 동생 민철이 때문에. 잘했다고 그런 거라. 그래 왜? 니가 얼마나 잘하는데? 니 집 니라 그랬나? 뭐 어쩌라고? 민철이는 주먹까지 들어 보입니다.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온다. 이때 또다시 울리는 아빠의 호출 소리. 아빠 부른다. 빨리 민철 오란다 니 빨리. 민철이 얼굴은 아직도 벌겋게 상기도 있습니다. 지가 잘못해가지고 야단 맞으면서. 아무리 병상에 있는 아빠라 해도 자식. 없어요 아빠. 아빠 그만하세요. 그만해. 민철이 이제 알아들었을 거야. 미안. 이럴 땐 자리에 누워만 있는 자신이 미워지는 것을 온미도 알고 있을까요? 아빠의 영향력이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력이 있는데 아빠가 아이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포에서 식당을 하는 쌍둥이 어머니는 주말이면 더 바빠집니다. 그래서 휴일에 쌍둥이를 돌보는 일은 남편 이수일 씨의 몫이 됩니다. 붙인 게 나무 집이야. 원준아, 윤준아, 니네 할머니만 줘. 엄마가 금방 얘기했다. 그런데 회사 일로 지친 수일 씨는 미처 아이들과 놀아줄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 그만 자고 내일. 아니요,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원진이는 이거?
이거? 아니야, 나 이거. 하나씩 해야지. 이거 그럼 다 써야 된단 말이야. 13살 아들과 그 밑으로 쌍둥이 자매. 아이 3명을 뒀지만 수일 씨는 좀처럼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쌍둥이니까 뭐 제가 낄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따로따로 놀고 싸우면은 이제 와서 이제 한 번씩 울고 오면은 이제 내가 이제 싸움 중재를 해주고 그럼 또 둘이 다시 또 놀고 또 이제 오후 되면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약속 있어서 나가고 그럼 뭐 개인적인 애들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로 없고요. 그냥 와이프한테 얘기를 듣는다든가 뭐 이런 정도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게? 아이들이 지금 뭔가 집중력이 없어 보이고 좀 산만한 것 같고 그런 모습을 이게 보인다면 공부를 성에 차게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아직 도전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왜 지루해 하냐 하면은 집중력이 없다고 하는 그 자체는 도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루해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잉태하라. 그 정체감을 갖기 전까지는 그렇게 아이들은 지루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일생 중에 언젠가 겪어야 할 그 사춘기라면 사춘기 때 충분히 겪으면서 정체감을 갖는 게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체감이 생기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아이를 더 이상 교육 안 해도 그 목표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우리가 버팀목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가질 때까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겪은 아이 중에요. 전교 1등만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안양 서해중에 근무할 때 만난 아이인데 그 아이는 과학 고등학교를 충분히 갈 수도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안양을 갔습니다. 인문계를 갔습니다. 그러던 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에서 손을 놔버렸어요. 항상 1등을 하고 그리고 바른 아이였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기를 이때까지 잘하면서 아빠하고 스킨십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빠는 완벽주의였고 항상 1등하면 더 잘하라는 얘기만 했지 칭찬해 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뭔가 충족되지 않는 것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예능적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클에서 연극반에 들어가서 연극을 하면서 정말 즐거움을 느꼈답니다. 그때 아빠하고 부딪히게 된 거예요. 아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태까지 1등으로 가고 착하게 컸기 때문에 모든 걸 안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 안에서 새로운 자기의 인격체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의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을 끄집어낼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무관심한 아빠로서는 아이에게 무엇이 있는지 관심조차 없잖아요. 같이 놀고 그 아이랑 행동을 같이 해줘야 그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는데 그런 것조차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놀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밀접하게 같이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잠재력 개발, 무관심한 그 아빠는 아이에게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잠재력, 무한한 능력, 희망, 그 미래의 그 희망을 아이에게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빠의 역할이 이 잠재력을 키우는 데는 최고의 역할이다. 놀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이 자체가. 이 무관심한 아빠에게 놀이를 처방해 줬어요. 거기에는 끝에 보면 반드시 스킨십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놀이 처방 어떻게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렸다. 아이들과 친해지도록 수일 씨에게 처방된 놀이 프로그램은 3가지.
간단한 도구를 만들어 몸으로 놀아주기. 에이, 그렇게 돌리는 거 하나 갖고 와. 같은 목표에 집중하며 가까이 마주보기.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하게 안아주기였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내 편이 돼줘서 고맙다고 말은 하지 못했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처음 맺는 인간관계가 부모-자녀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어린 시기에 애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후기 발달에 중요한 설명력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되는 따뜻한 정서적인 인간관계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주로 스킨십을 통해서 충족될 수 있다고 봅니다. 놀이 처방 후에 아빠가 아이들하고 이게 놀아주는데 항상 가까이 눈도 마주치고 같이 놀아주는 그것으로 처방했는데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는데 심리 테스트 해보니까 완전히 아이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아빠와 놀이를 통해서 사회화를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춘기가 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심한 고통을 겪는데 자기 의심을 많이 하고 열등감에 많이 빠져요. 그 자기 의심에 빠진다는 것은 과잉보호한 부모들, 자녀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하지 말아라 하는 그 기준선이 분명히 정해놓고 기준선을 넘어서면 혼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수용해주고 하는 그런 것이 적절히 된 아이들은 사회가 잘 이루어지는데 하지 말아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안 돼 하면 반드시 안 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안 돼 하고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경비 아저씨가 잡아가. 그러고 안 하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가 한 번도 잡아간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혼란해지는 거죠. 내가 엄마한테는 막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사춘기가 되어서 보면 선생님들이나 사회에서는 계속 제지하거든요. 조금만 행동만 하면 계속 제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게 뭔가 혼란에 빠지고 자기를 의심하게 되고 열등감에 빠져요. 다른 애들은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지내는데 왜 나는 안 될까 하고 자기 의심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비슷한 아이들끼리 친구를 지내는 거예요. 건강한 아이들도 사춘기가 되면 또래가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어울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춘기에 어떨 때에는 그 또래에 같이 어울리고 싶어서 또래 형성을 이루고 싶어서 그 아이들이 담배 피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걸 알면서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것으로 단발에 끝나게 해주려면 일단은 그 아이 감정 읽어주고 그것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제 삼으면 아예 그 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네가 또래 형성, 그 친구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정말 네가 엄마랑 아빠랑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때가 이 사춘기 때입니다. 특히 여학생들 이성 간에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옷 입는 것도 틀리고 하루도 몇 번씩 갈아입고 또 거울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성으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어떤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학생들이 눈을 이렇게 째려보는 거, 째려보기만 하면 그렇게 싫었어요. 저는 째려보면 무조건 그 남자아이는 싫어서 째려보는 줄 알았어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째려보는데 저는 째려보는 그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눌리고 싫었습니다. 제가 나를 무척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희는 그 여학생하고 남학생하고 쉽게 노는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앞집에 방학 때가 되면 그 서울에서 놀러 오는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굉장히 그
인상적인 게 분홍 원피스를 입은 겁니다. 황소년의 소나기를 연상하는 분홍 원피스. 분홍색이 색깔은 생각하기도 힘들었잖아요, 그때는. 검은 치마나 바지, 위에는 난낭구. 난낭구 아세요, 난낭구? 밀가루 배급받은 포대에 구퉁이 자르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입었던 거. 우리만 입었나요? 그거 말씀드리면 아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전 강원도 철원이라서 그런지, 이북 그 지역이라서 그런지 구호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운동회 할 때, 운동회 날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마크, 난낭구 많이 입었어요. 그 밀가루 푸대, 그 미군하고, 한국 사람인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서로 악수하고 있는 모습. 괜히 말씀드렸군요. 그런 모습만, 저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 구호품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 구호품, 그 미국이나 어디서 온 거 이렇게 입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런 그 동네 아이들은 옷도 다 그냥 하얗고 꺼먹고 한다든지, 얼굴도 새카맣잖아요, 아이들이. 촌아이들이라. 근데 그 분홍 옷 원피스 입은 아이는 얼굴이 하얀 거예요. 아주 저희는 투명하게 생각했어요. 얼굴이 이렇게 하얀가. 그래서 저희는 운물이나 그 펌프물 먹어서 그렇고, 저 아이는 수도꼭지 빨아서 허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 이제 제 아주 친구 하나랑 가려지지도 않는 그 기둥에서 이렇게 몸을 숨기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신기한 거예요, 그 여학생이. 그 집 할머니가, 얘 일로 와. 같이 놀아라. 그럼 같이 놉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요. 이게 뭐 사방치기도 하고 막 노는 거예요. 근데 또 행동도 다릅니다. 행동도. 우리 그 동네 애들, 그 시커먼 여학생들하고 막 놀다가 잘못하면은 으이씨 그러면 여학생들이 더 덤비잖아요. 시커먼 애가 죽여봐 더 덤비잖아요. 그럼 굉장히 무섭거든요. 여학생이지만. 근데 얼굴도 하얗고 투명하고 분홍색 원피스 입은 그 여학생은 저희가 잘못했는데도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어요. 얘는 그게 얼마나 신기하고 좋았던지요. 제가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저희 자매가 조모에 갔다 오더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는 말씀을 해주셨대요. 남편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 다음부터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싸움을.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면 세대 차이를 압니다. 여러분들 세대 차이 중에서 요즘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전화기죠. 전화기. 우리는 전화기 하면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급한 연락을 할 때 쓰는 도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이들은 레크레이션 도구입니다. 그러니 우리랑 어떻게 얘기가 되겠어요? 바로 금방 놀다가 들어왔는데 바로 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금방 또 만나래요. 그래도 수다 떠는 겁니다. 야, 전화세 많이 올라. 걔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레크레이션 도구거든요. 우리는 용건만 간단히가 입력되어 있는데 아이들은 아닌 거예요. 그런 건 서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무조건 전화기는 용건만 간단히 하는 거야. 걔한테는 그렇게 입력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절충이 되는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이들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 아이들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놀이를 하고 나서 아이들이 그 부모를 향한 그 마음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윤진이의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다음 진단은 가족 그림. 엄마는 좀 얼굴 다른 것 같아, 윤진아. 어떻게 해주면 윤진이는 좋아? 선물 사다 줘.
선물 사줄 때 그럼 언제 아빠가 싫어? 매일마다 좋아요. 그냥 매일마다 좋아요, 아빠가? 사전 놀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린 그림에서는 가족들이 다 같이 있기는 하지만 얼굴과 몸통만 있고, 그러니까 몸이 분화가 안 된 거죠. 팔다리 같은 것들이 분화가 안 됐고, 표정도 되게 무표정하고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근데 놀이 프로그램 이후에서는 가족화에서도 그 팔도 좀 생기고 다리도 생기고 이제 이런 식으로 몸이 좀 분화가 됐고요. 가족들의 얼굴 표정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긍정적인 정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윤진이가 아빠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놀이 같은 것들을 통해서 대인관계 이미지라든지 어떤 가족에 대한 상 이런 것들에 약간 변화가 생긴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원진이의 그림에서도 우리는 반가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한 달 전 원진이가 그린 가족은 집안일을 하는 엄마와 한쪽에서 놀고 있는 3남매, 그리고 잠을 자는 아빠 수일 씨였습니다. 그런데 겨우 한 달이 지났는데 아빠와 엄마, 쌍둥이 자매와 오빠가 모두 모여있고 표정 또한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보다는 지금 애들 잘해준다. 그거는 이제 결국은 제 생각이었던 거죠. 예.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몸 자신이 선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은 부모 자신인 겁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것. 그 시간은 30분이든 1시간이든 좋습니다. 얼마만큼 즐겁게 아이랑 놀아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피곤해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아이들은 금방 알아듣고, 맨 처음에 무관심했던 아빠의 그 동영상에서 보듯이 아이들이 그걸 알고 아예 아빠랑 가까이 가지도 않잖아요. 딴 방에서 놀잖아요. 그런 걸 너무 민감하게 알아요. 아이들은 그 표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지 귀찮아하는지 그걸 금방 알아냅니다. 너무 신기하게 알아내는 거예요. 이 집도 아이가 셋이에요. 아이가 한 명일 때는 모든 걸 환경적인 요인으로 생각해요. 환경을 잘 조성해주면 공부 잘하고, 환경을 잘 조성 못해주면 공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아이가 둘이면 유전에 입각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똑같이 환경을 주어줘도 이 아이는 공부 잘하고 이 아이는 못하기 때문에 유전이다. 서로 누구 닮았다 그러잖아요. 애가 셋이 되면 팔자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가정에서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언니와 누나나 오빠 같이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에 아이들만의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안정이죠. 매슬로우의 기본 욕구 5단계도 다 안정이라 했습니다. 자, 안정. 같이 놀아줘서 아이들이 안정감을 찾게 됐다면 이제 잠재력을 키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 잠재력을 키우는 것은 CQ라고 하는데, 호기심 지수라고 하는데, IQ는 우리가 사실 많이 기여해 줄 수가 없어요. IQ를 높이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기여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CQ를 키워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호기심 지수를 키워줬을 때 아이가 뭔가 하려고 그러고 그 노력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아이가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을 키우려고 겁니다. 그래서 IQ를 높일 수는 없어도 CQ를 만족시키는 것에는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예. 잠재력 개발에는 먼저 호기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차별화된 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예.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지 틀린 생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동기 때까지만 있기 때문에 아동기 때부터 귀를 팍팍 죽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청소년기가 되면 그런 얘기 하지도 않잖아요. 분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까지만 아이들이 그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의 생각을 다른 생각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감정도 받아줘야지 자각을 하게 된다 그랬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감정만 받아주고 나쁘다고 하는 생각은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감정일 뿐이지 나쁜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다 받아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차별화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는데 어떤 무인도에 파선한 사람들이 이제 금강을 파선한 배가 이제 무인도에 도착했는데 거기 금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금강. 파선한 배에서 하나 건져낸 게 다행히 식량이 있었어요. 식량. 1년 동안 먹을 식량. 그런데 금을 열심히 캤어요. 열심히 금을 캐서 금은 많이 부자가 됐는데 결국 그들은 다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식량 그것을 심어서 내년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다 그것을 금 캐는데 정신없어서 다 먹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차별화라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은 금에 금 캐는 게 목적을 두고 금만 캐잖아요. 여기서 한 사람이 차별화된 생각을 가졌다면 금 캔 사람들의 금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게 뭐죠? 네, 농사 짓는 거예요, 그땐. 무인도라 그랬잖아요. 그게 차별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보 같은 생각이겠죠. 다 금 캐고 부자가 될 그 꿈에 부풀어 있는데 씨를 심는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물론 금을 캐면서 금방 우리가 구조될 거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씨를 심는다는 것, 그게 기발한 아이디어였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런 걸 심어주자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걸 이제 물어봅니다. 예, 연상되는 사자성어를 쓰라 그러면은 작심삼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심삼일. 정말 우리 이 교육법을 작심삼일해서는 안 되는데 작심삼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뭐라 생각할까요? 작은 삼촌. 그러는 거예요. 그럼 꾸짖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답일 뿐인 거예요. 예. 그걸 청소년기 와서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동기 때에는 그렇게 무한한 상상력이 있다는 거예요. 연상하는 그 연상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키워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작은 삼촌. 그래. 기발하다. 그래야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그것은 너무 잘난 체 하는 사람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생각은 다릅니다. 협력해서 일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틀린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1절. 전도서 2장 21절. 전도서 2장 2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재주 많은 사람은 재주 없는 사람의 종이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컴퓨터는 잘 못하지만 그 컴퓨터 그래픽은 제가 이제 도 일을 하면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래픽에 관련된 거는 학교에 근무할 때 여기저기서 이제 부탁을 받았어요. 그럼 포스터도 해주고 환경정리 해주고 막 그럽니다. 그럼 그때마다 그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재주 많은 사람은 재주 없는 사람의 종이 된다. 어쩜 이렇게 딱 맞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내 바꾸게 됐죠. 내가 필요로 하니까 그들이 찾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사는 맛이잖아요. 사회화되고 내가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데 그것을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더 힘들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 기쁨을 유지하려면
내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별화됐다고 하는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 기발한 것을 주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전도 집회 할 때 막 항아리를 그리면서 항아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다. 물이 들어있으면 물단지, 꿀이 들어있으면 꿀단지다. 덩이 들어있으면 뭐냐?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요강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것도 다른 답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 그래서 바로 칭찬해 줬습니다. 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 그것도 맞는 답이네. 덩항아리 그러면 좋겠는데 그 아이는 기가 막히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엉뚱한 생각이지만 그것이 너무 그 아이의 기발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교원 임용고사를 보는데 너무나 똑같은 뭐 수채화, 동양화, 그다음에 석고대생 이런 거에서 탈피하자. 그래서 상황 묘사라는 것을 하자 해가지고 한 것이 그래야 이제 아이디어도 알고 그림 실력을 안다 해가지고 그 상황 묘사를 하는데 상황에 주어진 주제가 결승선 띠 할 때 육상에서 결승전 테이프를 딱 끊는 그 순간을 그리라고 이렇게 주제를 주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테이프가 다 몸에 감겨서 1등하는 그 모습 다 이렇게 멋있는 포즈를 해냈어요. 그런데 1등한 사람의 그림은 조금 달랐습니다. 1등한 사람은 다들 막 이러고 막 이렇게 꼴이 나는 장면인데 한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테이프가 아직 한 1m 정도 남아있고요. 그 상태에서 뜀박질 딱 뛰면서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항상 뛸 때 보면 1등하는 사람은 내가 1등인지 이렇게 보잖아요. 긴장하는 모습으로. 그걸 그려놓은 거예요. 그게 1등인 겁니다. 남들이 다 평범하게 생각한 그때 그는 자기가 인상 깊게 봤던 그것을 떠올렸던 거예요. 그리고 차별화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키워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이제 하남에 가면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있을 때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보내려고 거기 이제 공부 좀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데 좀 아이디어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래 동화 가지고 8것짜리, 16것짜리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했는데 나무꾼과 선녀라고 하는 걸 줘봤어요. 그리고 8것 또는 16컷으로 이것을 압축해서 한번 그려봐라. 그랬더니 한 아이가 아주 기발한 그림을 그렸어요. 뭐 이렇게 처음에는 뭐 사슴이 막 도망오고 나무꾼이 저기로 숨겨주고 나서 저기로 가리키고 막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선녀가 내려와서 두레박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 선녀랑 같이 사는 그림, 그 다음에 애 셋 낳고 잘 사는 그림 막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끝에쯤에 이 나무꾼이 시무룩하는 그림이에요. 이제 약속대로 애를 3명 낳아줬으니까 돌려보내줘야 돼요. 선녀 옷을 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서 세 번째 그림에서는 선녀복을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줍니다. 싫은 표정으로 이렇게 줘요. 그리고 끝에서 그 다음 장면에서는 이 나무꾼이 너무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컷이 굉장히 컸어요.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마지막 장면은 우리는 굉장히 잠재력이 많았는데 다 죽었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자신 있게 들리십시오.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없으세요? 네.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상상하는 거와 만나보세요. 새 아이를 낳다 보니까 뚱뚱해져서 선녀복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3짜리 아이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이 아이는 물론 합격했습니다. 이런 게 기가 막힌 거라는 거예요. 또 한 아이가 재밌는 만화를 그렸는데 항아리가 이렇게 있어요. 항아리가 있는데 그 안에 넣었다 빼면 무조건 2배가 돼요. 2배. 그럼 뭘 넣겠어요? 다 그렇죠? 이 아이도 돈 넣습니다. 돈을 10,000원짜리를 딱 들고 이제 넣었어요. 탁 넣으면서 이제, 야, 진짜 돈이 2배로 될까? 10,000원짜리 넣었으니까 20,000원 될까? 하고 딱 꺼냈습니다. 딱 꺼냈어요. 진짜 20,000원이 됐나 봐요. 눈을 둥그렇게 뜨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 이제 수준이 많이 높아지셨어요. 예. 상상하는 대로 됐나 봅시다. 손이 2개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 눈 거는 손도 넣었거든요. 그래서 손도 2개가 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개발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아이가 이런 아이가 있어요. 코 질질이에요. 여기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중학교 올라갈 때 코 질질이라서 꿇었어요. 1년을 꿇었어요. 저희보다 나이가 하나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그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조금 소외된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의무병 쪽으로 갔나 봐요. 잘 모르겠는데 의무대에서 근무했답니다. 어깨 너머로 포경 수술을 배운 거예요. 제대해가지고 와가지고 친구들 포경 수술 막 몇 친구들 해줬어요. 이 코 질질이가. 그러더니 몇 달 전에 죽은 제 친구가 유일한 약사 하나가 있었는데 소아마비 친구였어요. 그 친구 밑에서 청소하면서 제조하는 걸 또 배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불법이긴 하지만 약사 자격증을 가지고 약국을 차려가지고 약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올 때만 약사를 이렇게 두고 하여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지금은 약국을 몇 개 경영하는 그런 친구가 돼 있어요. 전혀 상상을 못했던 친구입니다. 그런 건 어디서 나올까요? 그런 거는. 1등 했던, 어제 보면 1등 했던 친구 있죠? 항상 1등하고 도에서 3등까지 했던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하고 중간 했던 친구하고 다른 게 뭐냐면, 미술로 이해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아까 미술 칭찬하면은 실력이 멈춘다고 하는 것처럼 미술을 보면 누구나, 야, 잘 그린다. 이 대생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성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내가 좀 부족하다 하는 친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자기만의 그림을 만들어내요. 개성 있는 그림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은 자기만의 그림을 만들질 못해요. 그 그림에 안주해버려요. 그래서 아마 자기가 좀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내가 살 궁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공부를 못하면 어른들은 아빠 엄마는 꾸짖잖아요.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러잖아요. 공부 못하면 제 살궁리를 하는 거다. 냅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종사촌 아이인데, 이종사촌 동생인데, 병원에 보면은 행정원장이라고 있답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 친구 때문에. 이 친구가 이것저것 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책도 팔아보고, 허드렛 일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이제 40대 초반 올라가면서, 40대 올라가면서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병원에 대한 사무를 의사들은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야, 의사들은 진료 이런 것만 알지 병원을 관리하는 어떤 행정적인 업무는 하나도 모르는구나. 이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약을
제약회사에서 약 대고 하는 그런 업무, 이런 거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다 배웠어요. 그리고 병원을 세우는 업무, 어디서 허가를 내야 되고 그런 업무를 일부러 다 다니면서 배웠어요. 부단히 2년을 공부했답니다. 2년을. 2년만 공부했는데 어떤 식이 됐냐면은 병원 하나 딱 세우고 허가부터 시작해서 어떤 제약회사랑 계약하고 그리고 의사들까지도 뽑는답니다. 그렇게 모든 행정적에서는 최고의 관리직이라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는 그것이 의사랑 대등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행정원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종합병원을 하나 만들고 두 번째 병원 만든 곳에 자기가 행정원장으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 친구 공부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똑똑한 친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것저것 다 해봤죠. 목적의식이 딱 생기면 도전을 받으면 그렇게 해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독일에 있는 그 대사의 아들이 자동차 그리는 대회에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이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자동차를 아주 멋지게 그리는 거예요. 자동차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이 친구가 그린 그림은 아주 너무나 간단한 그림이었는데 최고 대상을 먹었어요. 최고 대상을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대상이냐? 그 아이의 그림은 이런 그림이었어요. 주어진 도화지에 시커멓게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원만 2개 그렸습니다. 이게 대상 먹었어요. 그러니까 항의받을 만도 하잖아요. 저게 무슨 대상이냐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심사했던 많은 사람들은 행사를 주최하면서부터 심사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저걸 그린 아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저거 그릴 때 그 아이를 유심히 봤더니 아이가 반신불수예요. 일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동차를 그리라니까 자동차의 한 부분만 저렇게 그려낸 거예요. 저는 심사위원들이 왜 저렇게 그렸는지 금방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동차 그러면 그 반딱거리는 자동차 그리고 자연이 거기 반사되고 그런 것을 막 연상해서 많이 그리는데 이 아이는 항상 저녁 어느 때가 되면 베란다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저 멀리 마을 모퉁이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차가 이렇게 오는데 건물의 모퉁이에서 아빠 차가 이렇게 돌아올 때 아빠 차의 그 모퉁이에 이렇게 돌아올 때 차가 쌍라이트면 아빠 차일 확률이 큰 거예요. 아빠 차가 쌍라이트였거든요. 그리고 그냥 라이트가 하나면은 에이 하고 실망하고 쌍라이트가 이렇게 보이면 아빠인가 보다 하고 기대하던 그 자동차인 거예요. 그 아이는 아빠를 기다리고 아빠와 노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기 때문에 자동차를 그리라고 하니까 저걸 그려낸 겁니다. 그래서 대상 모은 거예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사진 찍듯이 그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감정이 거기에 표현되고 그것이 전달된다면 가장 훌륭한 거라는 거예요. 저게 뭐야? 하는 것은 그 아이를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알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것에 우리가 밀착돼서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그 잠재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그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우고 얼마든지 미래를 훌륭하게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그 안에 담겨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삶에 대해서 사실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고3, 고1의 그 아이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예. 너희들은 이미 수없이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그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라.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게 있다. 수없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했지만 정작 알아야 할 거는 모르고 있는 거다.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이 제일이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난주에 교제한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맞고 그리스도인의 자녀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욥기 32장 가지고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 친구들이 왔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얼마나 처참했으면 일주일 동안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당하는 이것이 어떤 죄인지 모르고 욥도 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세 명과 계속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너가 너 입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왔지 않느냐? 죄 없이 어떻게 이런 고통을 받느냐? 네가 많은 사람을 네 입으로 그렇게 가르쳤으면서 네가 정작 고난을 받으니까 죄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그 친구들이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너희는 다 내게는 쓸데없는 의원이구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논쟁이 계속 벌어질 때 엘리후가 나서는데 엘리후가 당신들은 나이가 많고 나는 나이가 적어서 나서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마땅히 가르치려면 연장자가 가르치고 또 많은 지혜도 나이 많은 사람이 가르쳐야 되는 건 당연한데 내가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수해도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욥기 32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32장 8절. 욥기 3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 그 영이 거듭났다고 한다면 전능자의 기운이 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비록 나이 어리지만 내가 입을 열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연소하지만 전능자의 기운이 나에게 명철, 총명을 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실제로 우리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교육 이데올로기는 저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참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겁니다.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것이라는 것은 분명할 거라고 봐요. 마가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목숨, 생명이잖아요. 천하를 얻어도 그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모든 천하를 다 얻어도 정말 가져야 할 것을 못 갖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그 판사, 의사 이런 것이 온 생애를 바쳐서 그것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물론 공부를 잘하면 그 아이는 그것이 달란트이기 때문에 최대한 밀어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우리가 그렇게 몰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분명히 우리의 역할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있는 그 안 속에 있는 인격, 그것은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해서 답답함도 있고 조급함도 있지만
분명히 그 아이마다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키워줘야 될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 안에 모든 부하가 다 있잖아요. 지혜가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가장 훌륭한 지혜도 다 그 안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화시키고 이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잠재력을 키우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아이들과 같이 놀이를 하면서 알고 그 아이의 특성을 알고 자꾸 파악하고 누가 기록해 가면서까지도 아이와 같이 너에게 안에 있는 그 재능이 무엇인지 같이 발견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칭찬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도움이 되지 않는 칭찬이 있어요. 도움이 되지 않는 칭찬. 도움이 되는 칭찬과 도움이 되지 않는 칭찬이 무엇인지 그 준이가 잠깐 나오는데 그 준이 얘기를 들으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먼저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래. 어서 와라. 근데 너 어제 시 잘 써서 상 받았다며? 응. 근데 별로 큰 상도 아니고 별거 아니야, 아빠. 아니야. 아빠도 읽어봤는데 넌 진짜 훌륭한 시인이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 실력이 그게 아니라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니? 너는 윤동주같이 아주 위대한 시인이야. 아니라니까. 그 상 우리 반 애들 10명도 넘게 받았거든? 그리고 난 윤동주도 아니고 앞으로 절대 그렇게 될 리도 없어. 그래도 네 나이에 비해서는 얼마나 훌륭하니. 아, 아빠 제발 좀 그만해. 짜증나. 아니야. 5살 준이에게 촬영팀이 착하다고 하자 얼른 부정합니다. 엄마, 나 내 방에서 어제 콩콩 뛰는 적이 있어. 그랬구나. 할 때. 콩콩 뛰었구나. 괜찮아. 근데 지금은 안 뛰잖아, 주은이가. 그치? 그래서 내가 컬러이 아니라고 그러고. 이렇듯 인격에 대해 칭찬을 받으면 아이들은 부담감과 불안을 느끼고 반발합니다. 가장 중요한 법칙은 꼭 아이의 노력과 노력을 통해 성취한 것에 대해 칭찬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내가 특별히 잘 쓴 거 아니야. 그 상 우리 반에서 10명 정도 받았을걸? 아니, 꼭 상을 받아서가 아니고 그냥 아빠가 읽어보니까 느낌이 좋던데? 특히 그 잎에 맺힌 초록빛 물방울이 뚝뚝 거기서 아빠 기분이 상쾌해지던데? 그래, 아빠? 정말 기분이 좋아져? 응. 와, 그럼 나도 시래기를 한번 걸어볼까? 그래, 그것도 좋지. 차를 닦아줘서 정말 고맙다. 새차 같은데. 내가 일을 잘한 거야. 내가 한 일을 인정받았어. 야호! 넌 정말 굉장한 아이야. 정말 착한 천사란다. 어떡하지? 난 천사가 아닌데 거짓말도 가끔 하는데. 이야, 방이 정말 잘 정돈돼 있구나. 모든 게 다 제자리에 놓여 있네. 내 취향도 괜찮은가 봐. 정말 놀랐다. 어쩜 이렇게 훌륭하니? 넌 모든 게 완벽해. 내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난 정말 완벽하지 않은데. 너 정말 아기를 잘 돌보더라. 덕분에 하루를 벌었어. 고마워. 내가 도움이 되었나 봐. 나도 꽤 쓸모있는 아이야. 어찌나 조심성이 많은지. 너만 있으면 안심이 돼. 정말 훌륭해. 아까 아기를 떨어뜨릴 뻔했는데 조심성은 무슨.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칭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능력이나 결과, 그리고 그 능력이나 결과를 칭찬하면은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 반대적인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착하다 그러면 착하지 않은 적도 있다라고 금방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도 칭찬도 현재 그 사진 찍듯이 바로 그 행동만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노력한 것만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미래로 내다봐서 너는 천사가 될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아주 굉장하고 그다음에 뭐 탁월한 사람이 될 거야. 인격이나 어떤 결과를 미리 얘기해주듯 얘기하면 부담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계처럼 칭찬하는 것도 현재형으로 현재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능력이나 그 아이의 능력이나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나 노력만 칭찬해 준다. 이게 삶을 변화시키는 칭찬법입니다. 그러니까 과정만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왜 중요한지 그것이 아이들의 그 잠재력을 키우는 데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아이를 북돋아 주려고 얘기하던 모든 것이 아이를 오히려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에 많이 우리도 모르고 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평가 목표라고 학습 목표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5월 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7의 배수라 그랬죠. 뭐 알이 부화되는 기간이 14일, 작은 새들은 14일, 달걀은 21일, 오리 같은 거는 뭐 28일, 사람은 280일, 다 7의 배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태어나서 7년 되는 해에 이제 일을 간다 그래서 또 한 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이제 사춘기로 나가면서 고충을 겪는 것은 허물을 벗을 때마다 성충으로 점점 이게 발전해 나가는 그 벌레들과 같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7년이 지나면 여학생들은 랜스를 하게 되고 남학생들은 몽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7년이 지나면 이제 남자들은 포경이 완포가 되고 여자아이들은 자궁이 완전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변화 없이 쭉 성인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겪을 때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겪을 때 또 우리가 많은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변화를 겪어 나가는 가운데서 잠재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칭찬을 잘 해줘야 되는데 칭찬에서는 자신감을 키워주는 칭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만 생각하셔도 틀림없이 훌륭한 칭찬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린 아이 때 제가 말씀드릴 때 무조건 안정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안정을 해야 아이가 성취하고 자아 실현해 나가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안정을 취할 수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이 아니라 아이들이 생각하는 안정.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동기 때는 지배를 받기 원하면 지배해주라는 거예요. 사랑받기 원하면 사랑해주라. 그것이 인격적인 존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모유를 이렇게 먹이는 것, 그게 아이에게는 굉장한 안정감이잖아요. 항상 36.5도, 그걸 항상 유지해가지고 주잖아요. 그런데 우유 먹이는 엄마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손등에 이렇게 놔서 온도 정도를 이렇게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저도 아이는 항상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땐 미지근했다, 어느 땐 좀 뜨거웠다.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 이번엔 뜨거울까 미지근할까. 그러니까 모유 먹은 아이들이 훨씬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안 와도 언제든지 그거니까 그 온도고, 그리고 빨고 싶을 때 빨고 빨기 싫으면 안 빨고. 근데 우유는 아니라는 거죠. 우유는 이게 미지근할지 뜨거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빨기 싫어도 계속 나오니까 뿌리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유 먹이는 엄마들은 벌써 안정감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돼 있는데, 우유 먹이는 엄마들은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이고 미안해, 뜨거웠나 보구나. 그렇게 자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안정감을 갖는 거죠. 그리고 더 이제 우유를 먹이는 엄마들은 더 많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생리적인 현상이 처음 겪는 거라서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많이도 쌌네. 펑 쌌구나. 이런 식으로. 많이 배고프구나. 예? 졸립구나. 잠자고 싶구나. 자꾸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유 먹이는 엄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더 우유 먹이는 엄마들은 더 그것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옹알이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무슨 말이 이렇게 많어? 이렇게 자꾸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안정을 찾으면 아이에게 자신감을 키워주는 놀이가 하나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그렇다면 자신감은 동기에 어떤 영향을 줄까? 3개월 된 아기의 발에 끈을 묶어 모빌과 연결해 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는 자신이 발을 움직일 때마다 모빌이 흔들거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참 후 아기의 발에서 끈을 제거했다. 그러자 얼마 동안 두리번거리던 아기는 곧 조용해졌다. 더 이상 버둥거릴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아기가 발견한 것은 자신의 행동과 주변 상황과의 관계다. 내 행동에 따라 주변 상황이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 내가 주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아기를 기분 좋게 만들고 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기쁨이, 그런 자신감이 계속해서 아기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정말 많은 잠재력이 개발될 거 아니에요? 이거 미리 알았다면 저도 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이 다음에 손주에 꼭 할 겁니다. 이제 걸음마기가 되면은 아이들이 막 걸음도 걷고 밥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줘야 됩니다. 걸음걸이를 이렇게 두 발짝 하고 넘어지더라도 왜 넘어지고 그래? 이러기보다는 두 발짝이나 걸었네?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신감이라는 거죠. 또 밥을 먹는데 한 두 숟갈 먹고 막 해쳤어요. 그럼 밥을 왜 흐트리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숟갈이나 먹었어? 잘하네? 착한 애가 아니죠. 그 행동을 얘기한 거잖아요. 잘하네? 그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자신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정서적 땡크. 기억나시나요? 아이들이 막 바깥에서 놀다가 갑자기 집에 뛰어오는 거예요. 엄마하고 엄마한테 팍 안겨요. 그러고는 이내 조금 있다가 다시 막 가서 놀아요. 그 아이는 주유하러 온 거야. 네. 정서적 땡크. 이제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주유하러 온 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안아줘야 돼요. 그것은 아이 나이랑 상관없이 이렇게 그런 아이면은 그렇게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뭐 초등학생들이 막 아이들하고 놀고 있는데 아빠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빠 하고 가서 탁 안겨요. 그러면 내 딸 이렇게 안아줘야 돼. 얘가 왜 이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무릎에 안고 막 그러면 아빠 힘들어 저리 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안아만 주면 되는 거예요. 주유가 다 끝나면 가는 거예요. 가서 노니까. 그 안정감을 다시 가서 엄마, 아빠한테 받고 그리고 가서 놀러 가는 거잖아요. 안정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동영상 보면 엄마들이 그걸 못 참아요. 참아야 되는데 엄마의 조급함이 아이의 자신감, 자율성 이런 것을 꺾게 되는 거예요. 돕는다고 하는데 꺾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망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way with thinking is, boy, my mom really knows how to do this. Not, I know how to do this. 그렇다면 자율성은 동기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것일까?
돌진한 아이와 엄마들에게 몇 가지 장난감을 주었다. 그리고 엄마들에게는 아이에게 놀이 방법을 알려주라고 했다. 여기는 넣는 데가 아니에요. 이 실험의 목적은 엄마가 아이에게 새로운 정보를 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꽂는 거예요. 이것도 넣어봐. 여기다, 여기, 요렇게. 성빈이가 여기다 넣어봐. 응. 요렇게. 와, 맞았다. 이건 동그라미는 여기. 엄마들은 새로운 장난감이 주어지자마자 아이보다 먼저 나섰다. 하나하나 장난감을 집어 아기 손에 쥐어주기도 하고 자신이 직접 넣어버리는 경우도 많았다. 오, 잘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여기 이렇게 해봐. 오, 너무 잘했다. 요거는 타올이네. 또 여기 세모. 어떤 거? 이거 봐, 이거. 실험에 참가한 대부분의 엄마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깨우칠 여유를 주지 않았다. 이것도 쏙 여기다 쏙. 쏙 해봐. 현빈이가 여기다가 여기에 쏙 하세요. 여기에. 아이가 어느 정도 스스로 놀게 놔둔 경우는 민선애가 유일했다. 이와 같은 엄마들의 서로 다른 행동은 아이들의 동기에 어떤 영향을 줄까? 민서 엄마는 민서가 혼자서 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지켜봐 주었다. There are a number of studies that find that when parents are overly intrusive, when they do things for the child, rather than support and guide the child, when they take away the child's autonomy, then children become less motivated, less interested in doing the activity. 잠시 후 아이들에게 새로운 장난감을 주고 혼자서 노는 모습을 관찰했다.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았던 민서와 다른 아이들은 어떤 차이를 보였을까? 민서는 새 장난감에 대해서도 많은 흥미를 보였다. 장난감에 집중하는 시간도 가장 길었다. 그런데 지나친 간섭을 받았던 아이들의 경우 예외 없이 새 장난감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집중하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았다. Let the child experiment. Then make some suggestions. Get involved in the child's process. What are you doing? How are you trying this? What do you think we should try next? How do you think this piece would work here? Make it the child's activity that you're kind of helping with. Don't take it away and be so frustrated that the child's not getting it right. Let the child experiment. You're teaching the child patience and involvement and ability to deal with the challenge. Hang back and just be a consultant. 독창성을 발휘하도록 놔두지 않으면 아이가 어떻게 꽃이 피어질지, 꽃 피울지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율성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꽃 피우게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자율성을 뺏으면 그 아이는 그것을 자기 자율성이 아니라 부모에 맞춰서 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경험했는데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 중간고사까지 1등 해온 겁니다. 초등학교부터 그 한 은행 지점장 딸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 기말고사부터 완전히 공부에 손을 떼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꼴찌예요, 완전히. 부모님이 야단난 겁니다. 학교도 몇 번 오시고 막 그랬는데 이 아이는 막무가내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 소위 문자의 또래 아이들하고 같이 놀면서 완전히 밑바닥 생활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실업계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실력이 된 겁니다. 아예 성적이 안 나왔으니까요. 이 아이하고 상담하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1, 2등만 하면서 공부를 이렇게 잘하니까 엄마가 그때마다 학원을 하나씩 늘리더랍니다. 피아노, 야, 너 바이올린도 해라. 또 1등 하면 또 뭐 해라 자꾸 늘리더래요. 그 노는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도저히 힘들어서 학원을 한번 빠졌답니다. 빠졌는데 학원에 놀러 온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 아이들하고 놀아봤는데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처음이었다는 게, 이게 재밌는 게. 그 다음부터 빠져버린 겁니다. 부모님께 제발 이제 놔라. 이제는 잡는다고 될 것이 아니니까 놔라. 걔랑 이제 여학생이었는데요. 여학생하고 계속 걔가 필요한 것이 뭔지 대화시키고 그랬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력을 키우려면 이제 아동기에 들어가서는 제일 좋은 선물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이게 가장 큰 선물이었죠. 그것도 또 안정입니다. 예, 무조건 안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사실 그 핵심은 사실 간단한 거죠, 다들. 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 때 젖먹이 때 예민한 젖꼭지를 물면 딱 맞잖아요. 그렇게 물고 싶었을 뿐인데 뻑뻑 맞으면서 본능 충동의 제어 능력이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걸 보겠습니다. 네다섯 살 아이들 앞에 좋아하는 사탕이나 과자를 놔두었다. 중간에 종을 쳐 실험자를 부르면 언제라도 사탕을 먹을 수 있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맛있는 사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바로 옆방에선 엄마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이것은 아이들이 충동을 얼마나 자제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더 많은 사탕을 받기 위해서는 눈앞의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선생님 불렀어? 네. 왜? 뭐예요? 젤리 지금 먹고 싶어서? 네. 왜 젤리 보고 있으니까 먹고 싶어서 기다리기가 어려워? 네. 못 참겠다.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종을 치는 아이도 있고 이거 한 개? 아니지. 아예 설명하는 중에 먹어버리는 아이도 있었다. 지금 먹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시원이 종 쳤어? 선생님 부른 거야? 응. 이거 먹고 싶어 지금? 응. 알았어, 먹어. 왜 선생님 나가자마자 종 쳤어? 건강히 오려고. 기다려. 네. 네다섯 살 아이들에게 눈앞의 사탕이나 과자를 먹지 않고 참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 알의 초콜릿을 눈곱만큼씩 떼먹으며 10분을 버틴 아이도 있었다. 조금 떼먹고 있네. 더 큰 보상을 위해 당장의 유혹을 견디고 만족을 미루는 힘을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한다. 어린 시절 보여지는 만족 지연 능력은 이후의 사회성이나 학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학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끝까지 견딘 아이들만 이제 보여드릴 텐데, 끝까지 견딘 아이들은
그 먹어야 할 사탕을 보질 않습니다. 못 찾는 아이들은 그것만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견딘 아이들은 그거 말고 다른 보상이 있잖아요. 더 큰 만족을 위해서 참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끝까지 종을 치지 않고 기다렸던 아이들은 모두 비슷한 행동을 보였다. 승태는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고 체린이는 두 손으로 눈을 가려 과자를 쳐다보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성민이는 종에 비친 모습을 보며 장난을 치고 있다. 오래 기다린 아이들의 공통점은 먹고 싶은 사탕에서 눈을 돌려 다른 데에 집중하는 것, 즉 주의 분산법을 쓴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이들마다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에 의하면 선천적인 기질 차이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이 바로 부모와의 관계다. One of the things we know is that kids that have warm, trusting relationships with parents seem to have similar kinds of outcomes longitudinally as kids who are able to wait. And so we're beginning to think there may be a kind of common factor in that parental relationship with what's going on with our kids that are waiting in these experiments. And what we know about the attachment relationship is that it's parental warmth and sensitivity to children that seems to be the key factor in a variety of things. In particular, important is kids' internalization of parental values and parental forms of dealing with situations. 끝까지 기다린 아이들의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학업 성적이 높고 사회성 또한 높았다. 원만하고 친밀한 대인관계를 가지고 생활했고 내사 일을 능숙하게 처리했다. 그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큰 어려움에도 잘 대처하는 성향을 보였다. 나온 것처럼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그 만족 지연 능력이 있는 아이들, 그것은 부모에게서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약속했으면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할 때도 한 번 안 돼 하면 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고 또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사준다 할 때도 그것을 얻기까지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선이 굉장히 필요해요. 안 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약속 한번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부모와의 신뢰관계는 만족 지연에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것일까? 짜잔! 쌍둥이인 혜수와 혜인이의 부모는 평소 아이들과의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약속한 대로 아이들에게 선글라스를 사주기 위해 안경점에 들렸다. 엄마가 그림 잘 그리면 사주기로 약속했었지? 혜수와 혜인이를 대상으로 만족 지연 실험을 실시해 보았다. 두 아이 모두 눈앞에 먹을 것을 두고 10분 넘게 유혹을 참아냈다. 절대 저는 약속은 어기지 않았어요. 거짓말은 안 했어요. 엄마들 중에는 왜 다음에 해줄게 이러고 안 해주잖아요. 전 그러진 않았거든요. 약속을 하고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그러한 경우들이 계속 반복되게 된다면은 이 아이는 그다음
처음에는 그렇게 만족을 지연시킬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즉 내가 이렇게 만족을 지연시켜서 좀 그 결과를 이후에 큰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기다린다 하더라도 이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즉 신뢰라든지 기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만족 지연 실험에서 실패하는 그러한 아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과의 어떤 신뢰라든지 기대 형성이 아동의 감정을 자신을 통제하는 그러한 능력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조건적인 그 약속이었잖아요. 무엇을 그림을 잘 그리면 사준다 그랬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훌륭한 것은 약속을 하면은 반드시 지켰다는 것. 그것이 아이에게 신뢰감이 형성됐다는 것. 그게 이제 아이로 하여금 기다리게 했는데 거기서 조건 없는 사랑만 좀 우리가 주의하면 될 겁니다.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되죠. 지금 삐뚤어져 있는 아이, 지금 굉장히 사춘기를 겪고 힘들어하는 아이, 그 아이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인격이 드러날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참아주고 실수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자신감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게 내다보자. 지금 당장만 그 아이는 보고 있거든요. 자기가 자기로 하여금 실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일깨워줄 필요가 있어요. 아빠는 많은 생을 살아봤지 않니? 그래서 너는 지금 네 시점에서 너를 보지만 아빠는 너가 20대, 30대 혹은 40대를 내다보고 너를 본단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아빠도 너 많은 때는 그만한 어려움은 다 겪었어. 그런 자부심도 자꾸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좀 어렵겠지만은 아이들이 그 성적이 떨어져 있어요. 성적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아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적이 떨어졌는데 사랑한다니까. 엄마 저 성적 떨어졌는데요. 그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엄마가 언제 네 성적 가지고 사랑했니?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거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학부모 교육 때 죄하고 아이들하고 구분시켜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죄하고 아이하고 구분시켜서 생각이 돼요. 우리가 왜 죄를 미워하냐면 그 죄가 우리 아이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달라붙어 있는 죄를 떨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까지 미워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만 미워하고 그 죄가 우리 아이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 아이는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귀중한 아이고 소중한 아이입니다. 사랑받아야 할 아이고 그래서 오히려 고맙다.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어서 고맙다. 네가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녀로 있어줘서 고맙다. 그 아이가 나중에는 우리 엄마여서 너무 감사해요. 아빠가 우리 아빠여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서로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아이들에게 많이 웃어주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왜요? 그러면 조건부 사랑 많이 한 사람이라 했어요. 막 웃어주는 겁니다. 괜히 웃어주고 보기만 하면 웃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그렇게 웃는 부모도 어색하지 않게 아무 말 없이 같이 받아줄 때 성공하는 겁니다. 그때 물어보세요. 아빠가 왜 웃는지 아니? 그때 아이가 기분이 좋으니까요. 저 바라보시기만 해도 기분 좋다면요. 그렇게 얘기 나오면 성공한 겁니다. 그럼 이제 된 거예요. 그 전에 과거 그 아이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살았든지 대화 없이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성공한 거예요. 이제 자신감을 주고 이 아이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엄청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저께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비 오는 날에 운동장에서 벌 서는 아이 옆에 같이 벌 서는 아빠.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못지않은 사랑을 보여줬을 때 완전히 사람은 바뀌는 거다. 사랑을 심어주고 나서 사랑을 원해라.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려면 내가 먼저 사랑해주라 하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힘든 사랑이 있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딸 아이가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불황자가 됐습니다. 사방팔방 찾아다니는데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문을 듣고 그 아이가 딸 아이가 있는 곳에 갔습니다. 몸 팔고 이런 그런 곳입니다. 그 아이를 전단지를 많이 뿌리고
막 수소문해도 아이가 나오질 않아요. 결국 이 엄마는 결국 아이를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다시 탁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아이가 이제 엄마 찾아왔어요. 그 전단지가 어떤 전단지인지 아세요? 누구 말로는 TV에도 나왔었다는데 이게 그 아이를 찾겠다고 아이 사진을 붙인 게 아니라 엄마 사진을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이렇게 부끄러운 딸인데도 엄마는 부끄러우지 않는다는 것을 전달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꺼이 엄마 앞에 나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은 아이들을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우리 눈에 성이 안 차고 삐뚤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도 지금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를 보고 희망을 주고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칭찬할 때 잘못 칭찬하면은 아이 의욕을 저하시키죠. 여기에 나오는 이제 동영상은 결과와 능력을 칭찬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완전히 무기력해집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목표 설정이 스스로 하려는 마음, 동기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학습 문제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은 여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들어있어. 그 대신 문제들을 우선 아이들의 목표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어렵긴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학습 문제와 자신이 얼마나 잘하는지 똑똑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평가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평판에 맞는 그 조각을 찾아. 평가 목표 성향과 학습 목표 성향으로 나누어지는 두 아이에게 같은 문제를 풀도록 했다. 사실 통안에 들어있는 문제의 내용은 똑같은 것이었다. 찾아야 돼. 어떤 거 같아? 그렇지. 또 그래. 잠시 후 아이들에게 실제 성적의 반 정도로 낮춰서 결과를 알려주었다. 이게 아까 11개 문제였잖아. 그중에서 6개 맞았어요. 만점을 받은 인환이에겐 6개를 맞췄다고 얘기하고 대백이가 11개 중에서 3개 맞았어요. 7문제를 맞춘 대백에게는 3개를 맞췄다고 알려주었다. 만약에 선생님이 이런 문제 또 풀어보게 하면 이난이 다시 풀어보고 싶어요? 풀어보고 싶지 않아요? 크게 말해봐. 풀어보고 싶어요? 풀래요. 2차 문제의 난이도는 1차 때와 비슷한 것이었다. 학습 목표 성향이 강한 유대백은 2차 문제 풀이에서 8개의 문제를 맞췄다. 1차 때보다 오히려 한 문제 더 맞췄다. 평가 목표 성향이 강한 여인환. 1차에서 만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에서는 4문제만에 포기하고 말았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평가 목표를 가진 아이는 동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다. Children with a performance goal take the failure very hard because it says something very important about them and their ability. It says, you don't have ability. And that's crushing.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아이들을 망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가시겠죠? 충분히 만점을 맞았는데도 그 평가, 그러니까 결과만 중요시하면 아이가 이렇게 의욕이 저하됩니다. 그런데 학습, 과정, 배우는 과정을 중요시하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결과를 많이 얘기해 왔잖아요. 과정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아이들이 잠재력인 그 능력이 개발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히려 꺾고 잠재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많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교육 방법인데 호기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이제 손잡고 마트에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 가족이 몇 명이지? 5명이요. 이 사과를 한 사람이 3개씩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몇 개를 사야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삶 자체를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수학 개념을 알게 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사과를 반을 자른답니다. 하나를 반을 잘랐더니 2개가 되네. 하나를 반을 잘랐더니 2개가 되네. 그것이 2분의 1이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또 반을 잘랐더니 4개가 되네. 하나가 4개가 됐네. 4분의 1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눈으로 보면서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은 학습을 해간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10편 30편에 그런 말 있죠.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러잖아요. 너의 갈 길을 부모가 먼저 가르쳐 보이는 겁니다. 가르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훈계해 주는 겁니다. 쳐주는 거예요. 그 감정코치법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게 해줬을 때 아이들이 올바로 가는 겁니다. 걸음마 가르칠 때 어른이 서가지고 아이 손을 잡으면서 걸음마를 시켜야 아이들이 걷는다 그랬죠. 부모들이 한 번도 걷는 걸 안 보여주고 무릎으로 기면서 아이를 걸음마 시키면 걷는 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먼저 부모가 올바로 서는 것을 보여주고 걷게 해야 된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평하기보다는 모범을 보여줘야 되고 설계하기보다는 기도해줘야 되고 말을 줄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은 정말 칭찬, 잠재력을 그 능력을 개발하는 말보다는 죽이는 말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으면 말을 줄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금지하기보다는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말해주는 사람이다. 자, 과정을 칭찬했을 때 결과와 그 다음에 평가를 칭찬했을 때 능력과 평가를 칭찬했을 때의 결과 그것을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학 문제 같은 걸 그림으로 그렇다면 능력이나 지능을 칭찬하는 것은 아이들의 목표 설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맞았어. 와, 수진이 너무 잘한다. 수진이 정말 IQ가 높은가 보다. 맞았어. 와, 다솜이 이런 문제를 푸는 머리가 진짜 좋은가 보다.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와, 지훈이가 아주 그냥 아이가 답을 맞출 때마다 똑똑하다, 머리가 좋다는 칭찬을 반복해서 들려주었다. 성공한 원인이 자신의 지능이나 능력에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다. 근데 머리 진짜 좋은가 보다. 선생님 생각에는 이렇게 잘한 게 이런 문제를 푸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수진이한테 또 다른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 거야. 그런 다음 4가지 유형의 문제를 제시했다. 1번부터 3번은 맞추기 쉽거나 자신이 얼마나 잘하는지 똑똑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평가 목표형 문제. 4번은 어렵지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학습 목표형 문제다. 머리가 좋은지 보여줄 수 있는 과제, 어렵긴 하지만 많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과제. 그 결과 지능 칭찬의 영향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다. 2번이야? 그거야? 지능 칭찬을 받은 모든 아이들이 어려운 학습 목표형 문제를 피해서 1, 2, 3번 중 하나를 선택했다. Praising a child's ability makes them very involved in performance goals. We showed that when we praised a child's ability and then gave them a choice of something new to learn or something to perform well, they did not want the learning. But we showed when we praised children's effort and strategies, 90% of them wanted the difficult learning task. 선생님이 이거 보건이가 하는 거 봤는데 이번에는 칭찬의 방법을 바꿔서 지능보다는 문제를 푸는 과정과 노력에 대해서 칭찬해 주었다. 차분히 잘 푼다, 열심히 노력하는 게 대단하다는 등의 말을 반복해서 해준 것이다. 맞았어. 진섭이가 차분하게 잘하네. 진짜 잘 풀어준, 열심히 노력해서 잘 푼 결과인 것 같아. 열심히 이렇게 다자다지 않고 참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차분하고 노력하면서 잘 풀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섭이가 5개를 다 맞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과정이나 노력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대부분 4번을 선택했다. 뭐를 고르고 싶어요? 기술을 많이 배우니까 이건 아예 쉬우니까 도움이 안 되잖아요. 노력 칭찬이 아이로 하여금 어려워도 배워보겠다는 학습 목표를 갖게 한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학습 목표를 가진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는 데서 즐거움을 느낀다. 그렇다면 아이로 하여금 학습 목표를 갖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부모나 교사가 먼저 학습 목표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사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특별할 것도 없는 일상의 대화 속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얘기할 때 수시로 노력과 도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칭찬해 주는 것이다. Suppose your child didn't work hard and did math problems perfectly. Now, then we would usually say, oh, you're so good at this. But I say no. Say, oh, I'm sorry we wasted your time. You didn't learn anything here. Let's do something harder that you can learn from. And how'd you do on your history test? Say, what are you learning in history? And talk about it. Oh, you know what? I remember studying that. Or I read an article in the newspaper about that. Or tell me more about that. I don't remember. I know I studied it in school, but I can't remember anything about it. You can ask children at the dinner table, what did you do today that was hard? What mistake did you make that you learned something from? What can you do today that you couldn't do yesterday? Those kinds of things show that we have a value on learning. 평가 성향의 부모들이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기필코 해내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고 계속 해나가는 분들은 학습 목표 성향인 부모님들이고 하다가 이게 포기하고 그러는 분들은 평가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춘기, 그 어려운 그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 빨리 끝내려면 어른 대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아이를 어른 대접해서 아이가 어른스러운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게 빨리 사춘기를 끝내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될 겁니다. 행복의 기준은 아내에게 두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아내를 행복하게 했을 때 그것이 그 행복감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지는 거잖아요. 내 아내가 불행하고 힘들면 그것이 전부 아이들한테 가고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가정, 그 행복의 기준은 자매에게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그런 칭찬법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고요. 꼭 성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몸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저희를 교회에 두셨습니다. 귀한 자녀들 그리스도를 양육하기 위해서 저에게 이 귀한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교훈 주심으로 온전히 교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더욱 저희를 도와 인도함 받는 대로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해서 정말 큰 일꾼 삼아주시길 바라곤 합니다. 그 되는 일을 저희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모든 삶, 남은 인생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길 바라고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